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심층해류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층해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오늘은 이 심층해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표층해류와 심층해류의 가장 큰 차이는 해류가 흐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표층해류는요, 말 그대로 표층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해요. 자, 그랬을 때 표층이 어디냐 하면은 깊이축을 여기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수온약층을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온약층이 여기입니다. 자, 이 수온약층보다 깊이가 얕은 곳을 우리는 표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표층에서 이곳에서 흐르는 해류를 표층해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심층해류는요, 이 수온약층보다 깊이가 깊은 곳, 수온약층보다 깊이가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심층해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해류와 심층해류가 흐르는 이 위치관계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엘니뇨와 라니냐 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이 심층 해류가 무엇인지 그 특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대기에 의해 해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엘니뇨와 라니냐 있죠? 엘니뇨와 라니냐. 자, 이 기후 변화는요, 여기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해류부터 이어가 볼게요. 자, 우선 심층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는 바로 이 밀도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해류인 취속류와 그리고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인 경사류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취속류와 경사류는 표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속류와 경사류는 표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밀도류는요, 심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심층 해류는 여기에 나온 밀도류 그리고 또 다른 해류로 구성이 되는데 이 해류는 조금 더 이따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취속류, 경사류, 밀도류와 같은 용어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만 해류를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고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밀도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밀도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가 있었어요? 그쵸? 수온과 염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류는요, 밀도가 큰 해역에서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밀도가 큰 해역에서 밀도가 커진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이 밀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온과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수온과 염분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수온은요, 그렇죠, 낮아야죠. 수온이 낮고요. 그리고 염분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 뭐가 크죠?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큰 해역에서 잘 생성됩니다. 밀도가 커야지 잘 가라앉겠죠. 잘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이 해류를 밀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온과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밀도를 다른 말로 수온과 비슷한 의미인 수온을 따서 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염분을 따서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염순환 혹은 열염분순환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밀도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이고 밀도가 큰 해역에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큰 해역에서 해수가 가라앉아서 형성이 되는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밀도류의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밀도의 특징은요, 우선 밀도 차이에 의해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흐른 해류이기 때문에 유속이 매우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속이 매우 느려요. 보통 취속류 같이 이런 표층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들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람 따라서 해수가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아닌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유속이 매우 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심층해류는 어디 아래에서 흐른다고요? 어디보다 깊은 곳에서? 그렇죠. 수온 약층보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라고 했죠. 그래서 수온 약층 아래에서 흐르다 보니까 추적이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이용하느냐? 수계 분석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자, 우선 이 수계가 뭐냐면 물 덩어리입니다. 물 덩어리인데 어떤 물 덩어리냐? 한 해역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 해역의 수온, 염분, 밀도와 같은 성질이 비슷해진 큰 물 덩어리를 우리는 수계라고 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기단과 비슷하죠? 기단도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 지역의 성질과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했잖아요. 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도 한 해역에 오래 있다 보면 성질이 비슷해져요. 그 해역과 성질이 비슷해지는데 성질이 비슷해진 거대한 물덩어리. 자, 이것을 수계라고 합니다. 수계의 특징은, 자, 두 수계가, A라는 수계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B라는 수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두 수계가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왜냐? 밀도가 다르니까요. 성질이 A는요, A라는 해역에서 성질이 비슷해졌고요. B는요, B라는 해역에서 성질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A와 B의 밀도가 다릅니다.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이 A와 B의 수계는 잘 섞이지 않고 B가 A 위로 이동하던가 혹은 B가 A 아래로 이동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B의 밀도가 더 크다면 A 아래로 이동할 것이고요. B의 밀도가 더 작다면 A보다 더 위쪽으로 심층의 수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계는요, 잘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계의 특징. 두 수계가 만났을 때 잘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계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수계 분석법이 되겠어요. 그 수계 분석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각각의 수계, 지금 A, B, C 수계가 있는데요. 이 A, B, C 수계의 염분과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다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ABC 수계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내고, 자,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라서 수온과 염분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지금 뭐만 통과해요? A는 거의 스치듯 지나가고, A는 그냥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볼게요. C는 아예 통과하지 않았고요. 이 B라는 수계의 특성을 지금 통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B가 가진 수계의 성질, 그러니까 수계의 수온과 염분 그 수치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이 해역에서 깊이에 따라서 이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을 때 그 수온과 염분 수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계 자체는요, 성질이 고유합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와 같은 수온과 염분을 가진 해수가 어떤 해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B라는 수계가 있다라고 보아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깊이에 따른 이 수온과 염분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B라는 수계를 통과하면 B라는 수계가 이 해역 아래에 있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ABC라는 수계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내면 ABC의 평균적인 밀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 밀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 ABC가 각각에 만났을 때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 이 밀도 차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자, 예를 들면 지금 A가 B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만났을 때는 A가 위쪽으로, B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동 방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수계 분석법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수계 분석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계는요, 지금 성질이 비슷해진 거대한 물 덩어리고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수계가 만났을 때 잘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해역 아래에 이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그래프를 수온 염분에 나타냈을 때 만약에 어떠한 수계와 일치하는 수온 염분이 있다면 이곳에는 그 수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수계의 수온 염분도에 나타내면 밀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밀도를 통해서 여러 개의 수계가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수계 분석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수계 분석법을 통해서 밝혀낸 여러 가지 심층 수계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원에서 다루는 심층 수계는 대서양에 있는 심층 수계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물리량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리량을 이용해서 선지로 출제를 하거나 혹은 그 물리량의 빈칸을 뚫어서 추론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유형의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그 물리량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량들을요, 여러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남극 중층수와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들의 물리량들을 이렇게 사진을 거의 찍다시피 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수계의 특징 중에 밀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밀도입니다. 밀도는 누가 가장 클까요? 밀도가 클수록 이 해수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세 개의 수계 중에 가장 깊은 곳까지 이동하는 수계는요, 남극 저층수죠. 그렇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크고요.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밀도가 크죠. 그리고 가장 밀도가 작은 아이는요, 이 남극 중층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분 한번 볼게요. 염분 전에 수온부터 해볼까요? 자, 수온은요, 우선 남극 중층수와 남극 저층수의 수온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남극 저층수는 남극 중층수보다 위도가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남극 저층수가 더 고위도에 있잖아요. 따라서 중층수보다는 이 저층수가 수온이 더 낮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남극 저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 중에 어느 것이 수온이 더 낮냐? 이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데, 남극 저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조금 더 고위도 해역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극 저층수가 수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수온은 가장 높은 거 남극 중층수가 되겠고요. 남극 중층수가 수온이 가장 높고, 자, 그 다음에 수온 낮은 게 북대서양 심층수, 가장 낮은 게 남극 저층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분도 볼게요. 염분은요, 여기 남극 중층수가 가장 염분이 낮고요. 자, 남극 중층수가 아무래도 빙하에 해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염분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 중층수가 염분이 3등이고, 자, 그리고 염분이 높은 아이는 그래도
이 남극 조충수가 빙하 근처에 있어서 약간 또 해빙의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극 조충수가 그 다음 연분을 차지하고 연분이 가장 높은 수계는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자, 북대서양 심층수 쪽에는 빙하가 그렇게 많이 해빙이 되진 않아서 연분이 좀 높은 수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밀도, 수온, 연분과 같은 물리량을 토대로 이렇게 수온, 연분도의 각 수계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온, 연분도에 나타낸 수계들이 있고 각 수계들이 무엇인지 맞춰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밀도. 이 밀도 수치들을 보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수계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는 외우기 쉽잖아요. 밀도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밀도가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밀도가 가장 크니까 남극 조충수가 밀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밀도가 큰 게 지금 이거죠. 이거 분홍 색깔. 그래서 이 분홍 색깔이 남극 저충수의 수계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밀도가 큰 거, 이 가운데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죠. 이 갈색이 그 다음 밀도가 큽니다. 이 갈색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된다라는 거고 밀도가 가장 작은 거, 이 연두색이죠. 이 연두색이 바로 남극 중충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대서양 표층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 다루지 않는 수계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계들의 특징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계를 수온 연문도에 나타내었을 때 그 위치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층해류 종류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심층해류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해류의 역할입니다. 우선 이 심층해수가요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거를 침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 이 표층해수부터 볼게요. 자, 이 표층해수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해요. 표층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심층해수에 무엇을 공급할까요? 자, 표층해수에는요, 여러분, 대기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합니다. 산소 교환이 활발해요. 자,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이 표층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즉 침강하면서 심층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층해수가 표층해수로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것을 용승이라고 해요. 심층해수가 용승하면서, 자, 심층해수는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표층해수가 지금 심층해수에 산소도 공급하죠. 그래서 약간의 산소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소 많고, 그리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한류성 오존, 그리고 다양한 어류들이 여기에 생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이 심층해수에 생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해수에는요, 그 해양 어류들이 남겨간 배설물이나 혹은 그 시체들 있죠. 그 시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양염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심층해수에는 영양염료가 풍부한데 그 심층해수가 용승해서 떠올라서 표층해수에 도달하게 되면 표층해수에 영양염료를 공급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층해수가 침강해서 심층해수를 구성하고 그리고 심층해수가 용승해서 다시 표층해수를 구성하니까 표층해류는요 심층해류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해류는 표층해류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층해류는요 이 표층순환 즉 표층해류와 연결이 되어서 전 지구적인 해류의 순환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해류의 순환에 기여하면서 에너지 수송에도 기여하고 에너지 평형에 도달하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해류의 역할 이 세 가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심층해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등장하는 게 보류인데 이 보류가 뭐냐면 보충해주는 해류를 말해요. 자, 어떻게 해서 보충해주냐? 만약에 표층 해수가 부족하다면은 심층 해수가 올라와서 보충해주고요. 그리고 심층 해수가 부족하다면 표층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심층 해수로 가라앉으면서 보충해줍니다. 즉 보류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해류를 보류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류는 어떻게 보면 심층순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표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들 두 가지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도 두 가지 있었다라고 했죠. 자, 우선 표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가 뭐가 있었나요? 그쵸.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해류인 취속류 있었고, 그리고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인 경사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표층 해류를 구성했고, 그리고 심층 해류를 구성하는 해류가 또 두 가지 있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밀도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천천히 이동하는 이 해류, 밀도류가 심층 해류를 구성했고, 여기 나온 이 보류, 이 보류가 심층 해류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충해준 해류니까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해류이기 때문에 밀도류 자체도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처음에 보류의 형태로 가라앉으면서 밀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류 역시 심층 해류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이지만 심층 해류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류를 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넣었냐 하면은 대기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 보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과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두 가지입니다. 용승과 침강. 보류가요, 연직 방향으로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해류라고 했죠. 용승은 올라오는 해류예요. 올라오는 해류. 자, 그래서 용승은 뭐냐면 해수가 특히 심층 해수가 상승하여 표층 수온이 심층 해수가 상승했어요. 차가운 해수가 상승했죠. 그럼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겠죠.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해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심층 해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표층 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즉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표층 해수가 널리 퍼져야 돼요. 표층 해수의 발산으로 표층 해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심층 해수가 상승하면서 심층 해수가 그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채우려고 상승하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이 현상을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침강은 반대예요. 침강은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가라앉냐? 얘는요, 표층 해수의 수렴으로. 자, 표층 해수가 수렴하면 서로 모이는 거잖아요. 표층 해수가 모이니까 표층 해수의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진 해수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 표층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그러니까 하강하면 용승이 약화되겠죠. 아무래도 올라오는 심층 해수의 양이 적으니까 용승이 약화되므로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용승과 침강은 대표적으로 우선 연안에서 잘 일어나게 돼요. 연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바람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나타날 수 있고, 즉 지금 바람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보류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류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북반구를 가정합니다. 북반구에서 지금 남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반구의 경우에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데,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무슨 쪽으로 나타나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그쵸,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되면 에크만 수송 자체가 마찰층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즉 어떠한 표층, 하나의 층이 이동하는 겁니다. 해수 자체가 수송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표층 해수가 수송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안에서는요, 표층 해수가 멀리 가는 거잖아요. 발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층 해수가 발산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층 해수가 발산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해수가 상승하면서 이 심층 해수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용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은 연안에서 용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안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안 용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수하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북풍이 이렇게 붑니다. 자, 북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북반구의 경우에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표층 해수 자체가 지금 서쪽으로 운반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해에서 연안 쪽으로 표층 해수가 운반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안 입장에서는 해수가 모이고 있어요. 즉 해수가요 수렴하고 있어요. 표층 해수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표층 해수가 수렴하면 나타나는 현상 뭐죠? 그쵸? 표층 해수의 수렴으로 인해서 만화지 표층 해수가 하강해서 용승이 약화되니까 표층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는 침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안에서 이렇게 표층 해수가 수렴해서 침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연안 침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승과 침강 모두 일종의 보류라고 하는 해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안 용승과 침강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른 보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도 용승입니다. 족도에서 용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족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족도의 위도선 하나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북반구, 자, 족도의 북쪽, 북반구에서는요,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남반구에서는요, 남동 무역풍이 불죠. 이런 식으로 남동 무역풍이 붑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북반구의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남반구에서는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크만 수송 자체가 여러분 표층 해수를 수송하는 거잖아요. 표층 해수들이 어떻게 이동해요? 적도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즉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납니다. 자, 적도에서는요,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표층 해수가 발산해서 표층 해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쵸?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심층 해수가 채우려고 올라오면서 표층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했고, 특히 이런 적도 해역에서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 일어난 용승을 우리는 특별히 적도 영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 표층 해수가 어떻게 해서 발산하죠? 표층 해수가 발산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적도 용승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기압대에 의한 침강 그리고 용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대, 그러니까 고기압대와 저기압대에 의해서 해수의 용승과 침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고기압부터 볼게요. 자, 고기압에서는 표층 해수에 뭐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압은 북반구의 경우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죠? 시계 방향을 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그렸는데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죠. 즉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 이쪽 이런 식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쪽으로 모이고 있죠. 표층 해수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표층 해수가 수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표층 해수가 가라앉는 침강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기압대에서는요, 표층 해수의 침강으로 인해서, 자, 표층 해수의 수렴으로 인해서 침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침강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수의 단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우선은 해수가 이렇게 표층 해수가 모이게 되죠. 표층 해수가 모여서 주변보다 해수의 높이가 높아져요. 해수의 높이가 높아지고 이렇게 침강을 하니까 표층 해수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심층 해수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층 해수의 표층 해수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기압을 보겠습니다. 저기압은 약한 저기압과 강한 저기압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왜 구분을 해놨냐면 이 두 개의 저기압에서 단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우선 약한 저기압부터 볼게요. 자,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에서는요, 북반구 저기압의 경우에는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 한 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먼 숭 나타나고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먼 숭 나타나죠. 자, 지금 표층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표층의 수가 멀어지고 있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발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표층의 수의 발산으로 인해서 자, 표층의 수가 발산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진 표층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의 수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하죠. 용승이 일어납니다.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보다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용승이 일어나고요. 애초에 표층의 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발산하잖아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깎여요. 여기가 깎이는 거예요.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해수면이 주변보다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 저기압일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는요, 약한 저기압이어서 자,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졌지만 낮아진 해수면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하지만 저기압이 만약에 강하다면 해수면이 낮아져도 낮아진 해수면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단면이 해수면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볼록하게 솟아 올라와 있고 자, 그리고 용승해야죠. 심층 해수가 이렇게 용승해야 됩니다. 용승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 해수 역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저기압이 강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한 저기압. 그리고 이 부분을요, 약한 저기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한 저기압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족도 용승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족도 용승 좀 전에 했죠. 여기에서 족도 용승을 했었는데 족도 용승에서 족도에서는 여러분 뭐가 위치하죠? 저압대인 열대 수렴대가 위치하게 되죠. 자, 열대 수렴대가 위치해서 족도는 저압대입니다. 저압대임에도 불구하고 표층 해수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주변보다 해수면이 이렇게 낮아요. 왜냐하면 표층 해수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니까 주변보다 해수의 양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낮고요. 대신에 용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심층수가 용성하게 되면서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과 같죠? 그래서 약한 저기압, 그러니까 족도 용승의 경우 약한 저기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승이 되는 거고요. 강한 저기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크먼 수응에 의해서 해수면이 낮아졌지만 낮아진 해수면 자체를 너무 저기압이 강해서 끌어올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태풍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강한 저기압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표층 해수의 발산으로 인해서 용승이 일어나지만 저기압 자체가 그 해수면 자체를 끌어올리니까 얘가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끌어올려져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주변보다 해수면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사실상 약간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부분 빠르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단순하게 무역풍의 세기 변화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무역풍의 세기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말해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얘네들이 모두 기후 변화잖아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 마냥 이러한 기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가 나비 효과
이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탁 외워두면은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나타나고, 얘 때문에 얘가 나타나고, 얘 때문에 얘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반응이, 자연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나비 효과처럼 어느 특정 한 종류의 기상현상, 그러니까 기후변화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출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은 쭉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대체로 이제 나비 효과처럼 순차적으로 이 무역풍의 세기 변화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순차적으로 인과관계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화된 시기를 말합니다. 자,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화되고요. 라니냐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화되는 시기를 라니냐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따뜻한 해수의 수송해 봅시다.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화돼요. 자, 무역풍은요, 무슨 쪽으로 불죠? 그쵸.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데, 원래는 평상시에 이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수도 무역풍을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역풍의 세기가 이 세기가 약화되니까 서쪽으로 수송되는 따뜻한 해수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따라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해수가 적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우선 따뜻한 해수의 수용량이 서태평양은 감소하고요. 자,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태평양은 원래는 유출되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유출되는 따뜻한 해수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다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에 좀 많은 따뜻한 해수가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용수의 세기 볼게요. 자, 동태평양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자,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합니다. 자,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니까 표층 해수가 좀 많아요. 여기에 표층 해수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용승이 잘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침강이 좀 강화되겠죠? 그래서 용승의 세기가 동태평양에 약화되고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일로 들어오는,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따뜻한 해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수량이 줄어들어요. 표층 해수량이 줄어요. 오히려 용승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용승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동태평양 용승이 약화돼요. 용승이 약화되니까 표층수온이, 그렇죠. 표층수온이 높아지겠죠. 서태평양 용승이 강화되어 표층수온이 낮아지겠죠. 자, 발달한 기류도 봅시다. 표층수온이 동태평양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수온이 높아져요. 뜨거워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승기를 발달하고요. 그리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이 낮아지니까 공기덩어리가 냉각돼서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승기를 발달하니까 기압대는요, 고압대가 형성되고, 자, 다시 저압대가 형성되고, 하강기로 발달하니까 서태평양에서는, 그렇죠, 고압대가 형성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구름형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대잖아요. 저기압에서는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동태평양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고압대니까 구름이 거의 없거나 충은형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수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군형 구름에서는 구름이 두꺼우니까 강한 비, 그러니까 비의 양이 많아지고요. 서태평양에서는 충은형 구름이니까 비의 양이 줄어들어서 감과 같은 좀 기상 악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동태평양에서는 홍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엘니뇨 정리하면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라니냐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의 세기가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람의 세기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 수송량, 여기서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송되겠죠? 동태평양에서 수송되는 양 많아지니까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는요, 확 감소하죠. 동태평양 따뜻한 해수 감소하고요.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니까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많아집니다. 자, 따라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해수가 지금 서쪽으로 다 이동해요. 표층 해수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층 해수가 많이 채워주러 올라와야 됩니다.
심층 해수가 많이 채워주러 올라오니까 용승이 강화돼요. 자, 서태평양 반대로 지금 표층 해수가 많이 모여드니까 오히려 용승이 약화되고 침강이 강화되겠죠? 침강이 강화되고 용승이 좀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용승이 지금 동태평양에서는 강해져요. 그러면 수온이 오히려 낮아질 거고, 서태평양은 용승이 약화되죠. 용승이 약화되니까 수온이 높아질 것입니다.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낮아지니까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하강기로 발달하게 되고, 서태평양은 지금 수온이 높아지니까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상승기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기압은요, 하강기로가 나타나니까 동태평양은 그렇죠, 고압대가 형성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저압대가 형성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고압대가 형성되니까 구름량 어때요? 구름량 그렇죠, 적겠죠. 적거나 층운형 구름 나타나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저기압대가 만들어지니까 저근형 구름과 같은 두꺼운 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구름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강수량은요, 자, 동태평양에서는 충운형 구름이 나타나니까 좀 강수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가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름량, 서태평양에서 구름량이 적운형 구름 같은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때 홍수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의 특징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거를 인과관계로 정리해놓으면 쉽지만 다 외우기가 좀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서, 자, 인과관계가 지금 이렇잖아요. 이 순서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좀 가운데 포지션에 있는 이 부분, 이 표층 수원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편하게 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점은요, 이 무역풍의 세기, 이건 정이니까 무역풍의 세기와 표층 수온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엘니뇨는 무조건 동태평양이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낮아져,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 외우지 않아도 여기에서 좀 더 쉽게 인과관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층수온 그리고 무역풍의 세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특징적인 점으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엘니뇨와 라니냐를 포함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심층해류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내용의 학습이 잘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대수능 3번 문항입니다. 심층해수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 가는 대서양 심층 순환의 일부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온 연문도의 수계 A, B, C의 물리량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리 밀도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밀도 누가 가장 큽니까? 남극 저충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 순이죠. 밀도가 클수록 더 깊은 곳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 봤더니 C가 지금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장 깊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C는요, 남극 저충수가 되겠죠. C는 남극 저충수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이 B는 북대서양 심충수, 그리고 가장 얕은 곳에서 흐르는 이 A는요, 남극 중충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수계를 수온 연문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등 밀도선의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따라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수계는 이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디귿은 밀도가 가장 큰 남극 저충수, 그러니까 C가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니은은요, 밀도가 중간이죠. 그러니까 B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B는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밀도가 가장 작은 기역은요, 남극 중충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선지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물리량은 기억이다. 자, A의 물리량 기억, 맞는 선지죠. 자, 니은, B는 A와 C가 혼합하여 형성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수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계 분석법 할 때 수계의 특징과 관련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계 분석법에서 수계는요, 성질이 비슷해진 거대한 물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수계의 특징은요, 성질이 일단 비슷해서 고유한 성질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성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밀도가 각 수계마다 다 달라요. 밀도가 그리고 성질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밀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밀도가 다른 두 수계는 밀도가 다릅니다. 밀도가 다른 두 수계가 만나면 서로 잘 혼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수계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밀도 또한 가지고 있고 밀도가 다른 두 수계는 잘 혼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내용 파악하고 다시 이 문항으로 돌아오면 지금 B는 A와 C가 혼합하여 형성된다. 이 말은요, 두 수계가 잘 혼합되냐라는 말과 똑같고 이거는 수계의 특징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D급 볼게요. C는 심층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자, 이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심층 해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심층 해류의 역할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선 심층 해수가 용승해서 표층 해수에 무엇을 공급합니까? 영양염류 공급하고요. 그리고 표층 해수가 침강해서 표층 해수는 아무래도 대기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산소가 풍부하니까 표층 해수가 침강하면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는요 이렇게 침강해서 심층 해수에 어때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지들이 굉장히 심층해수라는 하나의 소재에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심층해수의 종류, 그러니까 심층수계들의 종류와 관련된 특징들뿐만 아니라 심층해수 자체의 특징, 이 수계의 특징이라던가 심층해류의 역할,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볼게요. 2020 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입니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특히 엘니뇨와 라니냐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그림 칸은 어느 해에 시작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동안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물어봤대요. 편차는요, 관측값 빼기 평년값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현재 이 값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자, 나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위치한 각 지점의 해면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시기는 나의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시기는 나의 기억. 이게 가의 시기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가가 무엇인지 찾고요. 자, 우선순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1번. 가의 시기가 무엇인지 찾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 자, 그러면 기억 시기를 우리가 압니다. 기억 시기 파악. 기억 시기를 파악하면 기억 시기가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 파악하면 A, B가 무슨 시기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지금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니까 A, B가 각각 어느 곳에 해당되는 해역인지 A, B의 해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3번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의 시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평상시에 비해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기상위성에서 적외선을 적게 방출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적외선을 적게 방출한다? 어떨수록 적게 방출합니까? 구름의 고도가 높을수록.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구름 고도가 높을수록 구름의 최상부 고도가 높을수록 적게 방출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지금 보통
태평양의 180도, 경도 180도보다 동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동태평양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동태평양인데요. 동태평양에서 어때요? 적외선 방출 에너지가 적죠? 그러니까 구름 최상부 고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은 저군형 구름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예요. 아,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했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기류가 발달해야 됩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해야 되고요. 상승 기류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수온이 어떻길래? 그렇죠.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해야 되니까 수온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으면 뭐예요? 수온이 높으면 무슨 시기? 동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그렇죠. 엘니뇨 시기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시기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 시기가 기울기라 했으니까 가는 엘니뇨 시기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따라서 A와 B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면기와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일단은 동태평양 볼게요. 동태평양 엘니뇨 시기에 수온이 높잖아요.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록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동태평양 엘니뇨 시기에는요, 여러분, 수온이 높습니다.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활발하죠. 공기가 가열돼서 잘 상승합니다. 상승 기류가 활발하니까 기압이 어떻겠어요? 기압이. 그렇죠.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기압이 낮은 게 바로 동태평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평상시에 비해서 기압이 낮아야 되니까 기압이 마이너스,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이 B가 동태평양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서태평양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 다 찾았네요. 바로 현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자, 일단 가해 시기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해 시기가 엘니뇨죠. 엘니뇨에 대한 설명 고르라고 하네요. 자,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자, 엘니뇨 시기 때는요, 동태평양에서 지금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이니까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 발생이 줄어든다는 아닌 거죠. 자, 니은 볼게요.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엘니뇨 시기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자, 워커순환은 무역풍과 함께 나타나는 순환인데요. 자, 무역풍이 이렇게 있으면, 자, 앞에서, 자, 무역풍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으면 여기서 상승기로 발달하고 다시 동태평양 상승기로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순환세포가 있습니다. 이 순환세포를 워커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워커순환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순환세포이기 때문에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면 워커순환 세기도 약화됩니다. 따라서 지금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기 때문에 워커순환이 약화된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 자, 나의 A, 서태평양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심층해류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영상 시청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